예, 오늘은 2019년도 2회 시행했던 문제 한번 좀 설명드리도록 할 겁니다. 필기 시험을 합격하신 분들은 제가 따로 실기 문제지를 제공해 드렸고요. 그걸 한번 좀 보시고, 양이 많아서 오늘 다 못 푸실 수도 있을 거예요. 댁에 가서 더 풀어 보시면 되고, 우리 필기 학습 준비하시는 분들은 오늘 나눠드린 문제지 패턴을 좀 보시면 요즘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가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멀티미디어 기법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안티 엘리어싱 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델링 이라는 말이 나오고, 디더링, 마핑 뭐 이런 말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컴퓨터 일반에 나오는 주런 내용들인데, 엘리어싱은 뭐냐면 계단 현상이에요. 계단 현상. 안티는 반대 개념이니까는 계단 현상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진들, 그림들을 보시면 이런 그림들을 우리가 확대하잖아요. 이렇게 확대하면 여기가 어떻게 돼 있나 보세요. 확대한 지점을 보시면 네모난 정사각형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계단 현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윈도우상에서 제공해주는 윈도우 사진 뷰어라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디카로 찍은 사진이나 이미지를 확대하면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네모나게 계단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거를 없애주는 게 관건이죠. 근데 이제 이게 RC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RC 같은 프로그램으로 실행을 해보잖아요. RC는 여긴 단체라서 설치를 못하고 개인은 설치가 가능하지만, RC로 설치를 해서 확대를 해보면 매끄럽게 돼요. 부드럽게 꺾입니다. 그 계단이 사라져 있어요.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해주면 어떻다? 아무래도 평균면이 부드럽게 보이도록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건 맞는 말이에요. 자, 모델링은 뭐냐 이거죠. 모델링. 우리 해설에도 자세히 써 있을 겁니다. 여러분 3D 프린팅 들어보셨죠? 3D 프린팅 3차원으로 뭔가를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모델링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렌더링을 하기 전에 수행하는 작업, 어떤 방법으로 렌더링을 할 건지를 하는 건데, 지금 3차원 질감을 넣음으로써 사실감을 더하는 기법을 말한다라는 거는 모델링이 아니라 렌더링이에요. 예.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 솜씨가 영 없어도 이해해 주세요. 자, 우리가 육각형을 그리면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여기 이렇게 점점점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점점에서 입체적으로 보이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핸드폰 케이스를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핸드폰 케이스는 어떤 거예요? 밑에 면은 막혀있고 윗면은 뚫려있고 옆에는 두께가 적절히 돼 있고, 버튼 누르는 기능이나 파워 누르는 기능이나 이어폰 누르는 거, USB 단자 꽂는 데가 뚫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3차원으로 그래픽으로 처리하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모델링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너무 좀 추잡한 그림이고, 우리가 3D 프린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아실 수 있어요. 3차원적으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뭔가를 만드는 거를, 이거를 그러니까 모델링이 아니라 얘는 렌더링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렌더링을. 예. 해설해 보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디더링도 맞는 말이고요. 모핑은 뭐냐면, 그 마법에 걸린 왕자가 개구리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어느 날 개구리가 말은 못하는데, 옆에 사는 성에 사는 공주가 개구리가 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멋지고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개구리가 뭔가 슬퍼하는 모습을 짓다가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왕자로 돌아오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개구리라는 A라는 모습과 사람, 왕자님 모습으로 점차 변하죠.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모핑 기법이라 그래요. 구미호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아름다운 여성 모습에서 아주 그냥 표독스러운 그
여우 모습으로 싹 변하잖아요. 그렇게 해준 걸 모핑 기법이라 그래요. 예. 근데 이걸 하려면 컴퓨터가 성능이 좋아야지. 성능이 굉장히 좋아야죠. 예.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답은 두 번째가 틀렸어요. 그 다음,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해서 동영상 콘텐츠 정보 서비스. 인터넷을 이용하는 거니까,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케이블 TV라고 하는데,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케이블 TV처럼 해주는 게 IPTV죠. IPTV 들어보셨잖아요. 댁에서 많이 쓰시죠. KT가 IPTV 서비스를 하나요? 저희 집은 케이블 TV는 IPTV를 안 하니까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예. 그러면 이제 IPTV 셋톱박스가 있잖아요. 거기 인터넷에 꽂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서 TV로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IPTV가 가능하게 된 게 기가 인터넷이 보급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 서비스도 글로 보내주는 거죠. 이렇게. 예. IPTV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보안은 뭐예요? 넌 누구니? 이게 보안 아닙니까? 어쭈구리 민증 까봐, 신분증 보여줘 하는 거. 너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데, 관계자 외 출입 금지야, 넌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이제 보안에 관한 건데, 첫 번째 나오는 게 인증이죠. 인증은 뭐예요? 말 그대로 넌 누구니? 저 이정민입니다. 진짜 맞아? 맞습니다. 신분증 보여줘요. 그랬더니 이정민이라고 써 있잖아. 그거 갖고는 안 되잖아. 생체 인증을 하죠. 지문 찍어보는 거지, 지문. 홍채, 눈동자. 그 다음에 정맥이라고 해서 팔꿈치에, 손목 관절에 있는 정맥의 흐름을, 파형이 있어요. 이게 청소년이 되면 완전히 굳어진대요. 여기 있는 정맥 신호를 등록을 하는 거예요. 007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막 지나갈 때 보면 뼈다구가 총 차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 나오잖아. 그게 엑스레이를 통과한다든지 해가지고 누군지 아닌지 뭐 이런 거. 암호화는 뭐예요? 암호화? 그냥 보여주면 남들이 보면 안 되니까 특별한 기호로 바꿔서 넘겨주면 그거를 다시 복호화 시켜가지고 보게끔 하는 게 이제 암호화 기법이죠. 그렇죠? 방화벽은 뭡니까? 네트워크 통로예요. 관계자 외 출입 금지하는 게 방화벽이죠. 브릿지는 뭐예요? 통신망 연결해주는 게 브릿지입니다. 그러니까 브릿지 안에도 사실은 보안이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브릿지 자체는 통신망을 연결해주는 거니까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겠죠. 그것도 아셔야 되겠고. 이제는 이런 게 시험에 잘 나와요. 예. 정보사회. 우리가 처음에는요, 컴퓨터의 특성을 시험을 많이 물어보고 뭐 기술적인 걸 물어보고 했다가 요즘 추세는 뭐냐면 정보사회가 급격히 변하면서 많이 이제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정보 보안의 문제도 생기고 불법적인 내용도 나오고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시험에 한두 개 더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정보사회는 뭐예요? 처리하고자 하는 정보의 양이,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졌죠. 그리고 변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요. 인공지능, AI. 우리나라의 AI 전문가들을 뭐 양성하겠다 하고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기술적인 뭔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사이버상에서는 인간관계 문화가 어떻게 됐어요? 나빠지기 시작하죠. 좋아지진 않잖아요. 대중화 현상이 강화되고, 대중화 현상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모여야, 공동체가 돼야 대중화 현상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개성과 자유를 경시하게 되었다. 경시해? 경시? 그러니까는 탈대중화대 같아. 탈대중화. 약화됐죠. 대중화 현상이 약화됐어요. 그렇죠. 대신에 어때요? 막말로 자기 멋대로 살잖아.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개성과 자유를 좋게 표현하면 굉장히 중요시 여기게 됐어요. 왜냐면 서로 사람들이 만나서 뭐 이렇게 얼굴도 보고 대화도 하면서, 야 너는 헤어스타일이 좋네, 너는 뭐 복장이 어떻네 저쩌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사람 중심으로 살아왔다가 이제는 그냥 완전히 은둔형, 집에만 처박혀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쏙 나갔다 들어오고,
그러니까는 자기만의 개성이 엄청나게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이거를 존중하게 돼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거를 존중을 못하는 입장이 되면 어떻게 된다? 싸움이 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예. 해설에도 잘 나와 있으니까는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트워크 구성. 네트워크는 뭐예요, 여러분들? 네트워크? 네트워크는 나와 너를 연결하는 게 네트워크예요. 그런데 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네트워크의 목적은 뭐냐면요, 뭐랄까, 자원을 공유하는 거거든요. 자원을 공유. 내가 갖고 있는 거 너한테 빌려주고, 네가 갖고 있는 거 나 좀 빌려다오, 이거죠. 그렇죠. 사무실에 컴퓨터가 20대가 있는데 프린터를 20대를 각각 사달래. 각각 쓴다고. 그러지 말고 네트워크로 연결하면 공동으로 쓰면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자원을 공유하는 거야. 그 중에 메시는 그물이에요. 그물망은요, 응답 시간이 엄청나게 빠르고 가장 좋은 건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물 잘라도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형은 뭡니까? 성형? 서울에 본점이 있어요. 서울에서 부산지사로 넘기고, 강원지사로 넘기고, 인천지사로 넘기고, 대구지사로 넘겨요. 그럼 별처럼 되잖아요. 뻗어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부산지점에서는 마산지사로 넘기고, 그렇죠? 창원지사로 넘기고, 그쪽에 따로따로 또 보내는 거죠. 중앙집중형입니다. 중앙집중형. 버스는 뭐예요? 버스는 가다가 내려주는 거예요. 실어 나르는 걸 버스라 그래요. 짐을 실던 사람을 실던 뭔가를 실어 나르잖아요. 버스가.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버스, 고속버스, 시내버스. 예. 버스를 이용하면은요, 여러 대의 단말장치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의 통신회선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통신망에 연결되는 그 중간 라인에, 예를 들어서 어디야, 대전도 가야 되고, 대구도 가야 되고, 춘천도 가야 되고,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기밀보장이 우수할까요? 아니지. 여기저기 다 거쳐가는 데가 많잖아. 안 좋죠. 기밀보장이 어렵고 회선 길이에 제한이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선 아시죠? 인터넷선. 우리 가정에 공유기를 설치하고 모뎀을 설치해서 선을 연결하잖아요. 우리 컴퓨터 뒷면에 인터넷 연결하잖아요. 얘가 2kg가 넘어가면 신호가 안 잡힐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 중에 근거리 통신망, LAN, Local Area Network라는 거에 줄임말을 써서 랜선 그러거든요. 이 랜선을 쓸 때는 하나의 건물, 학교, 공장 이 내에서 쓰는 거예요. 여기 예를 들어서 마포구청하고 양천구청하고 서초구청하고 네트워크를 연결해. 안 돼요. 그거는 길이가 너무 길어서. 그때는 메트로폴리탄 에리어 네트워크에서 MAN을 써요. 도시통신망. 우리가 흔히 말한 기간 통신망은, 그 근거리 통신망은 거리가 짧아야 돼요. 거리가 멀면 안 되죠. 증폭기도 써야 되고 할 게 많아요. 길이의 제한이 없는 게 아니라 제한이 있어요. 통신망은 다. 예. 링은 뭡니까? 링은 목걸이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서울에서 저기 인천을 돌아서 충청도로 가서, 저기 어디야, 저 강원도로 가서, 경상도로 가서, 전라도로 가서, 충청도로 가서 다시 한 바퀴 서울을, 대한민국을 한 바퀴 순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3면을 가지고 이렇게 삥 도는 걸 링형이라 그래요. 근데 그 중에 가다가 선이 하나 끊어지면 어떻게 된다? 땡 되는 거지. 목걸이 중간에 줄 끊어져 보세요. 구슬 다 빠지잖아요. 안 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5번의 해설에 잠깐 하나 나왔어요. 버스형에 대해서만. 나머지는 맞는 말이니까 이해하시면 되고요. 출제가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라고 돼 있는데 알고는 계셔야 될 거예요. 6번. 컴퓨터와 같은 기기를 사용하려면 그 안에 운영체제라는 게 필요하죠. 윈도우 같이.
운영체제. 운영체제는 굉장히 많아요. 윈도우가 사용하는 거, 우리 PC는 윈도우를 쓰죠. 그 다음에 이제 슈퍼컴퓨터나 대형 컴퓨터들은 뭐를 써요? 유닉스라는 운영체제를 써요. 그런데 이 PC 중에서도 통신을 하기 위해서 통신을 제어해야 되잖아요. 관리를 해야 되는 서버들, 네이버 컴퓨터나 구글 컴퓨터나 이런 다음 컴퓨터들은요,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를 써요. 리눅스. 개인이 쓰는 클라이언트 PC라고 하죠. 이런 개인들은 윈도우라는 운영체제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에서는 뭐 안드로이드라든지 뭐 iOS라든지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각각의 플랫폼들이 달라지고요. 예. 웹브라우저는 뭡니까?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사파리, 그러니까 파이어폭스 이런 것들 우리 웹브라우저라고 하죠. 예. 그런데 이 웹브라우저에는 인터넷 옵션에서 편집기를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있다 없다?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쓰고 있는데 옵션에 가면은 여기 프로그램 중에 HTML 편집기라는 건 있어요. 편집기라고 쓰는 건 있어요. 그렇죠? 인터넷 옵션에 가면은, 예. 근데 문제는 뭐라고 써있어요? 인터넷 옵션에서 멀티미디어 편집기가 아니었지. 조금 전에는 무슨 편집기라 그랬어요? HTML 편집기지. 여기 프로그램 HTML 편집기지. 멀티미디어 편집기가 아니잖아. 멀티미디어 편집기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보고 있는데 얘를 받아서 고치고 싶어. 내가 사진을 어디서 찍은 거를 누가 블로그에 올라간 사진을 봤는데 사진이 마음에 안 들어. 포토샵처럼 고치고 싶어. 그게 멀티미디어 편집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없죠. 돈 주고 사야지. 포토샵이 공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멀티미디어 편집기는 선택할 수가 없다. 선택하는 게 아예 없다. 전자우편 보내고 받을 수 있죠. FTP는 뭡니까 여러분들? FTP? 파일 전송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과거에, 지금도 그러지만 인터넷을 하게 되면 주로 웹브라우저에서 검색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자료를 보낼 때 어떻게 보내요? FTP로 보내는 거예요. FTP로. 예를 들어서 우리 서초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자료 서버가 있어요. 그러면 FTP 주소가 나오면 거기다가 자료를 보내는 거야. 근데 개인은 어때요? FTP 서버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뭔 자료를 보내려면 애먹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전자우편 생기면서 전자우편에 이제 첨부 기능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첨부를 시켜서 보내는 거지. 그게 개인으로 말하면 그게 FTP 서버가 될 수 있는 거죠. 자료를 보내는 거니까. 그리고 웹페이지를 방문해서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저장하고 인쇄하고 즐겨찾기처럼 주소를 관리할 수 있죠. 그렇죠? 이건 다 맞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다 해보긴 해보는데 세부적인 걸 안 해보니까 문제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 다음 정보통신 시스템. 정보통신 시스템에는 뭐가 있을까 하는 걸 봐야 돼요. 전송계, 처리계, 단말기. 자, 여기 한번 좀 볼까요? 8번 문제에 정보통신 시스템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 시스템이라고 되는데 3요소가 뭐냐면 전송계, 처리계, 그 다음에 단말기. 단말기는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전자우편을 보낼래. 그럼 어떻게 돼요? A라는 컴퓨터, B라는 사람의 컴퓨터가 있어야 단말기에 서로 자료를 주고받고 하겠죠? 그 다음에 전송하려는 통신이 선로가 있어야 되겠죠? 유선, 무선이? 그 처리하려면 처리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3요소예요. 그런데 이 전송 방식에는 뭐가 있냐면 단향, 그 다음에 반이중, 전이중,
단양은 뭐냐면, 단양은 일방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보내고 받는 게 뭐가 있을까? 라디오, TV 같은 거. 얘네들은 일방적으로 보내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는 것만 하죠. 제가 텔레비전 봤다가 에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여기서 전파를 써서 KBS는 막 보내 자료를? 아니잖아요. 방송국 보내주는 것만 보고 말 싫으면 끄는 거잖아. 라디오도 그러잖아요. 라디오 듣다가 내가 마이크 잡고 떠들면 그쪽으로 막 방송이 가요? 안 되잖아요. 이게 단양이야. 반이중은 뭐냐면, 반이중 이중이니까 보내고 받을 수 있다. 단 동시 불가능. 전이중은 동시에 송수신이 가능하다. 우리 인터넷 같은 거, 인터넷이라든지 전화라든지 이건 어때요? 들으면서 말하잖아요. 그렇죠? 반이중은 뭐냐면 보낼 때는 받기만 해야 돼. 내가 받을 때는 못 보내. 특이하죠? 무전기가 그래요. 무전기. 그 무전기는 대화할 때마다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뭐뭐 했다 오바 그러잖아요. 그 오바란 말이 뭔지 아세요? 내 할 말 끝났으니까 네가 말할래? 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요, 무전기 장비 중에 후크 스위치가 있어서 말을 할 때는 마이크 스위치를 눌러야 돼요. 그래야 전파가 나가요. 그리고 뭐뭐 했다 오바 그러잖아요. 그럼 얘를 놔줘야 돼. 안 놔주면 내가 안 들려. 그럼 쟤도 말하고 나도 말하면 듣는 사람은 엉뚱한 놈이 듣는 거죠. 그러니까 말할 때는 내 귀로 듣고 말했다 오바 하고 마이크 단자를 스위치를 띄면 스피커가 작동되거든요. 그럼 상대편이 떠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스피커로 들리는 거지. 무전기는 좀 특이해요. 그렇죠. 이게 이제 반이중, 전이중, 뭐 단양 이렇게 나오는데, 뭐 심플렉스, 하프 듀플렉스, 퓨얼 듀플렉스 뭐 이런 영어로도 나오는데 우리말로도 시험에 나와요. 이렇게. 예. 요거는 좀 아니다라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운영 방식에 보니까 뭐 집중 방식, 클라이언트 방식, 뭐 동배관 처리 방식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전송 방식이 아니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해설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대요. 운영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중앙 집중,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 그 다음에 동배관 처리 이런 방식. 중앙 집중은 뭡니까? 본점에서 보내주는 거지, 지점으로. 그 본점 컴퓨터를 호스트라 그래요. 호스트. 중앙 컴퓨터. 제 홈페이지 이름이 호스트 아닙니까? 아주 고리짝 얘기죠. 지금 그런 말 안 써. 그 홈페이지 만들 때는 제가 옛날에 만들어서,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서 그런. 클라이언트는 손님이고 서버는 서비스 해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가 클라이언트야, 손님이고 네이버 컴퓨터가 서비스 해주는 서버가 되는 거죠. 동배관 처리는 P2P라고 돼요. P2P, peer to peer, peer 영어로 to peer 이렇게 쓰는데, 니랑 나랑 똑같은 클라이언트 개념이야. 카톡으로 보내고 받고 하잖아요. 메신저로 주거니 받거니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P2P 방식이에요. 소리받아, 예전에. 지금은 소리받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개인 대 개인끼리 자료를 보내고 받는 거, 이거를 우리는 P2P 방식이라 그래요. 이런 이제 운영 방식도 있고요. 굉장히 뭐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임베드 시스템이 뭘까요? 임베드 시스템? 임베디드? 한꺼번에 데이터를 일정량 또는 일정 시간 동안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한다? 이게 뭐야? 세탁기 세탁하는 것 같은데? 성적 처리할 때 이렇게 하잖아. 선생님 시험 다 봤는데요? 다 봤는지 낼게요. 저 몇 점이에요? 몇 등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죠. 딴 사람도 시험이 다 봐야 성적이 나와야 몇 등인지 아는 거잖아.
내가 시험 봐서 답안지 제출하면 그 자리에서 채점해서 너 몇 점 했어 하고 알려주진 않잖아요. 성적 처리 그렇게 하잖아요. 급여 처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세탁기도 그러잖아. 양말 한 짝 넣고 세탁기 돌려요? 물 아깝고 세제 아깝잖아. 일정량이 모이면 하죠. 뭐 조그만 세탁기도 있어. 양말 속옷 빠는 거 이런 것도 있지만은 한꺼번에 일정량이 모이면 하는 거를 이거를 배치 프로세싱이라 그래요. BATCH. 예, 배치 프로세싱. 그러니까는 배치 프로세싱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일괄 처리 방식이라 그래요. 초창기 이걸 많이 해요. 초창기. 여러분 네이버에 전자우편 보낼 거 있으면 한 달치 모아서 전자우편 보내요? 카톡 할 때 한꺼번에 막 쓰고 싶은 얘기 쫙 써놨다 한꺼번에 보내? 아니잖아. 그때그때 하잖아요. 이걸 리얼 프로세싱이라고 하죠. 리얼 프로세싱. 실시간. 배치 프로세싱은요, 초창기에 쓰던 방식이 지금은 안 해요. 거의. 대신에 성적 처리나 급여 처리할 때는 배치 프로세싱을 하겠지만은 평상시는 잘 안 하죠. 실시간 방식을 쓰는 거지. 인베드 시스템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세탁기에도 컴퓨터 들어있죠? 모니터 키보드가 아니더라도 처리 장치가 들어있잖아요. 냉장고도 들어있잖아요. 문을 열어놓고 오래 있으면 삑삑거리잖아요. 삼성전자 85년도에 어떤 제품을 만들었냐면요, 냉장고 문을 오랫동안 열어놓으면요, 냉장고 문을 닫아주세요, 문을 닫아주세요 하고 음성이 나왔었어요. 근데 좀 망한 거로 알고 있어요. 시끄럽다 이거야. 사람한테 떠든다고. 그냥 삑삑. 그게 낫지. 냉장고 오래 열어두면 삑삑거립니다. 김치냉장고도 문 열어놓고 오래 있으면요, 무슨 소리 나요. 문 닫으라고. 근데 그걸 음성으로 출력했다가 사람한테 혼났지. 어디 사람한테 대꾸한다고. 그래가지고 좀 안 좋은 적이 있었지, 삼성에서. 근데 오래전에 그걸 개발했었거든요. 리모컨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리모컨. 그런 걸 인베드 시스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봐왔던 시스템들이에요. 가전제품에도 들어있고. 당연히 요즘 텔레비전은 스마트 TV 기능이 들어있어서 인터넷 연결을 해갖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인베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죠. 유니코드는 뭘까요? 유니코드는 유니버셜 코드라 그래. 유니버셜. 2000년이에요. 2000년에 전세계 언어학자가 모여서 어떤 나라든 어떤 알파벳을 쓰던, 일본어든 중국어든 한자든 우리말이든 간에 그리스어, 헬라어도 컴퓨터상에 다 입력이 가능하도록 만들자. 쉽게 말하면 2000년 전에는요, 야후재팬 있죠? 일본어로 홈페이지로 되어 있는 야후재팬에 들어가면 일본말이 다 깨져 나왔었어요. 그럼 프로그램을 깔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일본어 입력하려면 프로그램 여기 일본어 입력이 됩니다. 바로 제가 일본어를 몰라서 그런 거지. 여기 보면 언어 입력하는 기능이 있죠? 밑에 키보드 아래쪽에 A, 가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얘를 이용하면 언어도 입력이 가능하고요. 야후재팬, 야후차이나는 이제 없어졌지만 중국 홈페이지 들어가면 중국말이 나올 거란 말이야. 간체로 되어 있는 거,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언어를 통합을 했어요. 컴퓨터로 표현하는 방법을. 그래서 유니버셜 코드라고 하는데, 얘는 16비트로 되어 있어요. 8비트가 아니라 16비트로. 2바이트입니다. 2바이트. 예. 그런데 잘 보세요. 2바이트면 16비트잖아요. 그럼 2의 16승이면 얼마일까요? 유니코드는 16비트로 되어 있어요. 16비트가 2바이트죠. 2바이트. 그래서 얘는 2의 16승 해가지고요, 65,536가지를 표현할 수 있어요. 256이 아니에요. 256은 8비트입니다.
네, 8비트예요. 에러 검출이나 교정이 가능한 코드는 해밍 코드라고 합니다. 해밍 코드. 해밍 코드. 그 다음에 전 비트와 디지트 비트로 구성되어 있는 거는요, 이건 뭐냐면 일반적인 대형 컴퓨터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코드예요. 달라요. 전 비트가 2개, 3개, 4개, 디지트 비트는 항상 4개. 그래서 합이 6개냐, 7개냐, 8개냐. 그거는 일반적인 슈퍼컴퓨터라든지 대형 컴퓨터, 일반 PC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코드를 쓸 때 쓰는 거고요. 유니코드는 16비트로 되어 있어요. 2바이트. 그래서 가지수가 256이 아니라 65,000가지다. 그러니까는 우리말 몇 가지 있어요? 우리나라 알파벳이 몇 개입니까? 기역, 니은, 아야 합쳐서 우리는 자음, 모음, 쌍자음, 쌍모음 합쳐갖고요 33개예요. 영어는 26이죠? 대문자, 소문자. 근데 우리말에는요 33개 말고도 예전에 사용하던 문자들이 있잖아요. 순경음, 비읍, 아래, 아 이런 거 있죠? 그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본어는 아이우에오, 가게국 이런 거 가타카나, 히라카나 있잖아요. 예. 합쳐도 뭐 100개 안 되죠. 그렇죠? 우리도 한 100개 정도 될 테고, 중국어가 한 2만 개 정도 돼요. 2만 개. 예전에 번체는 60만 개가 넘었다 그러는데 문화혁명을 통해서 번체에서 간체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래서 2만 가지 정도가 돼요. 그래서 전 세계 언어를 다 합치면 6만 가지는 될 거다. 6만 5천 가지 갖고 충분히 될 거다 이거죠. 그래서 유니코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 자료의 구성 단위. 자료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료의 구성 단위는 비트가 뭐예요? 비트는 0 또는 1이에요. 0 또는 1인데 예, 비트가 모여서 바이트가 돼요. 바이트 전에 이제 니블이라고 해요. 니블. 이거 4비트예요. 4비트. 그리고 이제 바이트란 말이 나오죠. 이게 이제 8비트예요. 바이트 다음에는 이제 워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드가 나오고요. 필드. 그 다음에 이제 레코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가 나오죠.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비트는 정보의 최소 단위다 떠나서 4비트예요. 4비트. 8비트가 모여야 1바이트가 되고 4비트가 모여야 니블이 된다 그랬죠.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자 보세요. 대형 컴퓨터는요 A라는 글자를요 A 그러니까 대형 컴퓨터에서는 A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11000001 이렇게 표현해요. 숫자 1은 이제 대형 시스템에서는, 대형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11110001 하고 표현해요. 그럼 얘를 줄여서 우리는 C1 하고 표현하고요. 얘는 줄여서 F1 하고 표현해요. 요거는 16진법으로 이진수를 16진수로 줄여서 C라고 하고 1111을 16진수로 F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왜 8개로 표현하면 왜 8개로 표현하지 2개로 표현하느냐? 8개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4개 자른 거죠. 이 4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니블이에요. 그러니까 I love you라는 영어 단어를 쓰면 알파벳 단어마다 빈칸마다 다 코드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쓰려니까 길어서 이렇게 그냥 4개씩 묶어서 쓰는 거지. 4개씩 묶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PC에서는 또 숫자를 표현하는 게 달라요. PC에서는 PC에서는 A가 얼마냐면 대문자 A가 65예요. 65 10진수로 60 뭐야 이렇게 안 써져? 10진수로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이제 1 같은 경우 1 같은 경우에는
48 10진수로 48이라고 하죠. 48에서 59까지 48? 아 0이 49다 그러면 49 0이 48이니까 65에서 97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 다 달라요. 값이 있어요. 이런 아스키 코드가 있어서 대문자 A부터 Z까지가 65에서 90까지 돼 있고 90. 그 다음에 숫자는 0서부터 9까지가 48에서 57까지예요. 그 다음에 소문자 A부터 Z까지가 97에서 122. 아까 122라고 했었죠? 그렇죠? 122. 그렇지. 122까지 10진수로 이렇게. 이 코드가 있어요. PC에서는 이렇게 쓰거든요. 아스키 코드가 있어요. 이건 아스키 코드라 그래. 아스키 코드. 예. 이하 ASC ASCII 일명 아스키 코드 이렇게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알려면 또 어렵지. 그 대신에 비트가 뭐다 니블이 뭐다라는 거 대충 알아둬야. 바이트는 한 글자예요. 이거는 한 글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A, B, C, D 글자. 워드는 단어고 필드는 항목이고 이런 것들도 있다더라 하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면 한 번도 안 보고 가면 헷갈리는 거지. 또 대충 알고 가면 또 정신 없잖아요. 예. 자, 그 다음 이게 뭐예요? SATA 시리얼 ATA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시리얼이 뭐예요? 시리얼? 병렬이야? 직렬이야? 시리얼은 직렬이에요. 패러렐이라 그래. 병렬은 패러렐. 이런 거 처음 들어보시잖아요. 그렇죠? 잠깐만요.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컴퓨터 뒤에 보면 연결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 있어요. 요런 거. 요거 혹시 보셨어요? 요거? 이게 프린터 포트예요. 얘가 병렬 포트입니다. 병렬 단자예요. 근데 여기 왜 이제 녹색에 있는 거 있죠? 핀이 돌출되어 있는 애. 얘가 직렬 포트거든요. 요 직렬 포트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과거에 PC 통신할 때 쓰는 통신 모뎀. 그 다음에 마우스. 그럼 통신해야죠? 마우스도 있어야죠? 그럼 얘가 두 개가 있어야지. 얘는 프린터 포트니까 병렬 포트니까 하나만 있으면 프린터를 꽂는 거죠? 그러다가 요 키보드 마우스를 꽂게끔 이렇게 보라색은 키보드 녹색은 마우스로 되는 PS2라고 하는 게 새로 생겼어요. 그러다가 뭐가 통일됐어요? 이거 USB 유니버셜 시리얼 버스. 유니버셜 시리얼 버스. USB 단자가 생겼잖아요. 이거로 키보드 마우스 다 연결하잖아. 그렇죠? 이게 해결되는 거지.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우리가 뭐 외장 하드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인터넷상에 검사를 해봐드릴게. 사타 그리고 파타 이런 말이 나오는데, 사타는 시리얼 ATA는요 하드디스크나 DVD 장치를 연결하는 방식을 ATA라 그래요. 근데 그 ATA를 직렬로 연결하면 시리얼 ATA고 병렬로 연결하면 패러렐 ATA 파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모양새가 다릅니다. 여기에 그림이 혹시 나오나 모르겠는데, 이런 이렇게 누가 알아먹어. 그치, 그림 있다. 그림을 좀 볼게요. 어떤 그림이 제일 좋을래나. 여기 있다. 이거 여기 구멍이 숭숭 뚫려 있죠. 옛날 하드디스크는 요거로 연결했어요. 이 핀이 구멍이 80개입니다 그러면 하드디스크도 얘를 연결해야 되고 메인보드도 얘를 연결하는 거예요.
얘가 폭이 넓어요. 30cm 자있죠. 그 폭보다 더 두꺼워요. 그럼 걔가 메인보드 안에 들어가면 공기 흐름을 막잖아. 열도 많이 나고. 그리고 이게 80개를 꽂으려 그러면 핀이 연결이 되려면 메인보드 공간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우리가 도로를 만들 때 4차선, 8차선 만들려면 도로 보상을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비용이 많이 들어요. 요 직렬이거든요. 요거. 요 직렬로 연결하면 이게 대신에 요거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 케이블이에요. 이 하얀색을 빨간 거로 바꾼 거거든요. 그리고 이 하얀색은 30cm를 넘어가면 안 돼요. 인식이 안 돼. 근데 이 빨간 건 1m가 돼도 돼요. 1m. 훨씬 좋아졌어요. 훨씬. 그러니까 이런 케이블들을 가지고 컴퓨터에서 꽂았던 옛날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안 써요. 이거 꽂는 데도 없어. 이제는 꽂는 데도 없고, 이렇게 병렬 방식이 아니라 지금 직렬 방식, 오른쪽에는 요거 빨간 거 이렇게 직렬 방식으로 바꾼 걸 우리는 시리얼 ATA, 그래서 SATA 방식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SATA가 처음에 나올 때는 SATA, 그 다음에 SATA 2, 현재 SATA 3까지 나왔어요. 예, 병렬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건 틀린 거야. 그 다음에 핫 플러그는 뭐예요, 여러분들? 핫 플러그. 핫은 뜨겁다란 뜻도 있지만 빠르다란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원이 켜 있는 상태에서 뺐다 꼈다 가능해요. 옛날 병렬 방식에서는요, 전원이 켜 있는 상태에서 뺐다가 빼는 순간 메인보드가 고장이 나고요. 전원이 연결 상태 모르고 연결하면요, 하드가 타버려요. 직렬은 그게 없어요. 그리고 빨라요. 지금 병렬이 처음에 나올 때 제일 빠른 병렬이 1333. 직렬은 제일 느린 게 1500. 요즘 쓰는 직렬은 6000이에요. 그러니까 1300대 6000 속도. 많이 차이 나죠? 4배 차이는 나잖아요. 4배. 예. 빨라요. 그리고 그냥 꽂으면 자동으로 지정돼 연결돼요. 과거의 병렬은요, 하드디스크를 서로 연결하기 전에 점퍼 스위치라는 걸 가지고 막 조절을 해야 돼요. 그걸 연결할 줄 모르면 하드를 더 달아도 작동이 안 돼요. 근데 직렬은 메인보드 안에다 꽂잖아요. 아까 그 빨간 케이블 있잖아요. 이거 꽂을 수 있는 공간에다 꽂으면 돼. 파워 연결하고. 그러면 알아서 인식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이 이제 설탕이 줄어들어. 과거에는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그러면 와야 되거든. 컴퓨터를 싸들고. 왜? 개인이 힘들거든. 선생님, 제가 하드를 하나 샀는데 이거 연결 좀 해주실래요? 그러면 제가 딱 뻐기면서 딱 했어요 하고 이제 드리는 거지. 그러면 와, 역시 선생님은 실력이 좋아, 이른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그냥 꽂으면 돼. 안 와. 좋아진 거지, 세상이. 예, 빨라지고 가격도 많이 저렴해졌어요. 예, 그렇게 좋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병렬 방식 안 써요. 병렬 방식 안 써요. 다 직렬 방식 씁니다. 예, 그거만 기억하세요. 우리 업그레이드 하려면 어떻게 돼? 업그레이드. 숫자가 크면 좋은 게 있고 작으면 좋은 거 있죠. 모니터를 업그레이드 할래 그러면 17인치 쓰던 사람이 19인치, 24인치 쓰면 좋잖아요. 숫자 커지면 좋죠. 메모리 용량, 하드디스크 용량도 커지면 좋잖아요. 클럭 속도도 숫자가 커지면 좋은 건데, 메모리 접근 속도는 작아야 좋지. 접근 속도는 빨라야 좋은 거니까 작아야 좋은 거죠. 이거는 뭔지는 몰라도 대충은 눈치챌 수 있을 거야. 플래시 메모리가 뭘까요? 요거 잠깐 좀 적어 드릴게. 주기억 장치는 램이라는
그 다음에 램은 어떻게 나오냐면 SRAM이라는 거하고요 DRAM이라는 거로 나눠요. 그 다음에 이 SRAM은 용도가 뭐냐면 캐시 메모리로 주로 사용하고요. DRAM은 주기억 장치. 우리가 이제 주기억 장치, 일반적인 주기억 장치로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메모리. 줄여서 이제 우리 메모리 보통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하지. 캐시 메모리가 아니라. 예. 그 다음에 롬에는 뭐가 있냐면 마스크롬이라는 게 있어요. 마스크롬. 그 다음에 이제 P롬이라는 게 있고요. P롬. 그 다음에 EP롬이라는 게 있고요. EP롬이라는 게 있어요. 요 EP롬이 뭐냐면은 전기적 신호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어요. 램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램은 전원이 오프되면 내용이 소실돼요. 롬은 전원이 오프되어도 내용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 롬이 좋겠죠? 그 롬은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들 저거 있잖아요. 그 디지털 피아노 이제 전원을 켜고 뭐 하면 뭐 악기 소리도 바뀌고 그러잖아요. 그게 롬으로 돼 있는 거야. 롬으로 돼 있다고. 만약에 디지털 피아노 전원 스위치 탁 빼버리면 내용이 다 지워지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자동차에 전원이 꺼져 있어도 내용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EEP롬이 이제 플래시 메모리로 발전을 해요. 자, 플래시 메모리는 어떤 용도로 쓰냐면요, USB형 메모리 스틱이라고 하죠. 메모리 스틱, USB 메모리 줄여서 뭐 디카 메모리 이런 거 있잖아요. 디카 메모리. 그 내비게이션에도 메모리 들어가잖아요. 촬영하면 그 건전지 뺐다고 해서 촬영된 게 지워지면 안 되잖아요. 디카 메모리 내용이 전원이 차단돼도 유지를 해줘야 되거든. 그런 것들을 우리는 플래시 메모리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는 정보 입출력이 자유롭고 전속도가 빠르다. 뭐 휘발성은 지워지는 거니까 아니고, 전력 소모가 적고 다 맞아요. 트랙 단위는 아니라고 책에 써 있어요. 책에 인쇄물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블럭 단위로 저장된다 그러죠. 블럭 단위. 여러분, 트랙이 뭐예요? 트랙. 자동차 운동장 한 바퀴 뛰는 걸 트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트랙 단위, 뭐 섹터 단위로 저장이 됩니다. 전축판 레코더 같이 동그랗게 움직이는 게 트랙 단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USB 메모리에 무슨 트랙이 있어? 그냥 블럭 덩어리 단위로 저장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조금 매끄럽지 않은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게 있다라는 거. 휴지통은 뭡니까? 우리가 바로 삭제되면 위험하죠. 실수로 삭제할 수 있잖아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자 보세요. 여기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여기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있죠.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두 개 있잖아요. 휴지통을 각각 만들어 쓸 수 있어요. 얘 휴지통 따로, 얘 휴지통 따로. 보통 휴지통을 만들면 C 드라이브에 다 휴지통을 써요. 우리 집이 방이 10개가 있어도 휴지통 하나만 쓴다고, 거실에다가. 그게 통합을 쓰는 거야, 통합을. 그런데 안방, 건너방 다 방방마다 휴지통 쓸 수 있잖아요. 가능하다 이거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각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마다 각 한 개씩 만들 수 있다. 이게 우리 집은 휴지통 하나던데?
그럼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 이럴 수 있단 말이야? 맞는 말이에요. 휴지통 용량이 초과되면 어떻게 돼요? 휴지통 용량이 10만큼 용량을 쓰고 있는데 안에 지금 한 9.8 차 있어. 근데 이번에 삭제되는 게 2짜리야 2짜리. 그럼 9.8에 2가 들어가면 11.8 되잖아요. 10밖에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된다? 저 먼저 삭제된 게 밀려나가는 거야. 밀어내기. 휴지통에 보관된 거는요 실행도 안 되고요 어떻게 변경 작업도 안 돼요. 얘를 보관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못 건드려요. 휴지통에 원하는 파일을 복사할 수도 없어요. 실행도 안 됩니다. 얘를 잘라내기 위해서 다른 데 옮기면 복원이 되는 거고요. 복원 그럼 원래 지워졌던 자리로 되돌아가요. 복구가 돼야만이 이름을 바꾸던 말던 하는 거죠. 이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컴퓨터를 오랫동안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당연히 이거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휴지통을 그렇게 안 썼잖아.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 모르잖아요. 잘 그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점프 목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점프 목록 작업 표시를 보면 점프 목록이라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뭔가 작업을 한 흔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뭐를 열었는지 이렇게 흔적이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요 이렇게 이 컴퓨터상에서 이런 작업을 했었대. 뭐 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점프 목록에서 클릭하면 되는데 문제는 오른쪽에 있다가 요거 얘를 오른쪽 누르면 어떻게 돼요? 제거하는 거죠. 여기서 마우스로 클릭을 하게 되면 클릭을 하고 딜리트를 눌러야 되잖아. 그렇죠. 클릭을 하고 딜리트를 눌러야 되는데 클릭하면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딜리트 키를 누르기가 어때요? 점프목에서 항목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뭐든지 선택을 하고 딜리트 눌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점프 목록은 선택하는 순간 바로 실행이 돼요. 글로 가니까 얘는 딜리트 키로 누르는 게 아니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 목록에서 제거해 버리면 보세요. 요거 제거해 버리면 빠지죠. 이렇게 오른쪽 눌러서. 근데 우리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런 거 모르고도 잘 써왔잖아요. 컴퓨터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메뉴판에 안 나타나는 애들, 오른쪽 버튼 눌러야만 나오는 애들, 이런 애들이 초보자들한테는 어려워요.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원래 잘하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오래 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오래 하지도 않았는데 잘해 이런 사람은요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걸 많이 해본 거예요.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여러분도 항상 엑셀 하시면서 파워포인트 하시면서 그럼 컴퓨터를 잘 할 수 있어요. 예. 요것도 좀 특이한 문제 중에 하나죠. 4번이 틀렸다. 복원 기능은 뭐예요? 우리가 막 뜀박질하다가 애들이 뜀박질하다가 돌불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러면 무릎에 피 나잖아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 광고 보니까 후시딘 뭐 이런 거 광고 하더라고. 3살이 돋아요 뭐 이런 거. 제일 좋은 건 뭐야? 되돌리면 되죠. 넘어지기 직전으로. 내가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 곧 내가 지정해 놓은 자리로 되돌아가면 어떨까? 복원 지점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그 되돌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로 돌아갈 수 있어요. 사람은 그게 불가능하지만 컴퓨터는 가능한 거죠. 그런데 개인 파일은 절대로 백업하지 않아요. 내가 A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했어요. 설치하고 났더니 컴퓨터가 제대로 안 움직여. 그래서 제어판에 가서 A라는 프로그램을 제거했는데도 영 이상해. 그럼 A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전 상태는 이상이 없었잖아요. 그 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여기 있어요. 모든 프로그램에 가시면은요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 그룹에 이렇게 시스템 도구 쪽에 보면 시스템 복원이라고 있어요. 복원. 윈도우 10도 있고요 윈도우 7도 있고요. 이 복원 명령을 걸면
이 안에 어떤 작업을 했는지 순서가 있을 거란 말이야. 어떤 작업 많이 해놨잖아요. 지금 요 파이썬도 설치해놨네. 뭐를 설치했더니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겼어. 오늘 20일날 오늘도 업데이트 했나봐요. 오늘 날짜로. 근데 업데이트 하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일주일 전에 업데이트가 된 건 이상이 없었단 말이야. 요 상태로 다음 버튼 눌러서 껐다 켜버리면 요 일주일 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주일 전에, 아니 어제 내가 글 써놓은 거 있잖아. 걔는 안 건들고. 그러니까 개인 파일은 설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백업을 해놔야 돼요. 시스템 복원 시 윈도우즈 업데이트에 의한 변경사항도 복원이 돼요. 프로그램 설치 제거에 의해서 변경된 것도 복원이 되고요. 업데이트도 복원이 되고요. 단 내가 어떤 파일을 작업을 해서 저장해놨단 말이야. 내 문서의 바탕화면에. 이런 거는 손 안 대. 내가 즐겨찾기 해놨어. 어제 여러 개를. 근데 그 어제보다 전날 상태로 돌아가면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거죠. 그런 거는 손상 안 된다 하는 거. 유틸리티란 말이 뭘까요? 유틸리티? 뭔가 좀 서비스 해주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알집 압축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유틸리티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곰플레이어 써보셨잖아요. 동영상 재생하는 거, 이런 것들이 유틸리티라 그래요. 서비스 프로그램 같은 거. 컴퓨터 동작에 필수적인 거래. 그건 유틸리티라고 안 한 거죠. 필수 프로그램이라고 하겠지. 그쵸? 예. 그래서 2번이 틀렸다. 나머지는 다 맞는 말입니다. 계산기, 그림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알집 이런 거, 압축 프로그램. 윈도우상에서 유해한 프로그램이나 불법 사용자가 컴퓨터 사용을 임의로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이거를 제어할 수 도와주는 거를 사용자 계정 컨트롤이라고 한다. 굉장히 어려워요. 용어 자체가 어렵습니다. 디스크 최적화라는 말은요, 하나 알려드릴게요. 관리 기능 중에 최적화라는 게 있고요, 디스크 정리라는 게 있어요. 최적화를 해주면 흩어진 자료를 모아주는 기능이에요. 우리가 밥을 먹으려고 밥상을 피려고 봤더니 밥상은 베란다에 나가 있고, 숟가락은 화장실에 가 있고, 젓가락은 안방에 가 있고, 밥그릇은 저기 옥상에 가 있고. 그런 적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시죠? 만약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밥 먹으려면 전쟁을 치르죠. 물론 냉장고가 많아서 냉장고 1, 2, 3, 4, 5 공간이 없어서 냉장고 6은 건너방에다 집어넣고 쓰는 그런 경우는 있을지 몰라. 돈이 많아서. 그러나 컴퓨터로 말하면 자료를 흩어져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흩어진 자료는 뭐냐면 본래는 차곡차곡 데이터가 들어가요. 순서에 의해서. 한글 2010을 설치하는데 한 5개 공간이 필요해서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제거를 했네. 윈도우 2010이 아니라 2018로 업그레이드 하려고. 근데 2018은 5개가 아니라 7개가 필요해, 공간이. 그래서 5개 지워진 자리에 7개 들어가고 나니까 이어서 2개가 더 들어가면 7개가 나란히 들어가잖아요. 근데 데이터가 이미 들어가 있어, 옆 동네에.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곳에 집어넣어 줘야지. 쉽게 우리가 냉장고를 사서 꽂으려고 봤더니 방이 작아서 냉동실 자르고 냉장실 잘라서 안방 건너방에 흩어서 보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흩어졌다는 뜻입니다. 이게 조각이 나 있다 그래. 조각 모음 실행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조각 모음 실행. 조각이 발생했다. 그럼 이 최적화 기능을 이용해서 조각 모음을 실행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흩어진 자료가 한쪽으로 모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래 한글이 2010은 5개 공간이 필요해서 5개만 설치했지만 2018은 7개가 필요하는데 옆에를 누가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밀어주면 되잖아. 냉장고를 눌러가 보니까 냉장고 들어갈 공간이 없으면
냉장고 옆에는 수납장을 좀 옮겨도 되잖아. 그럼 냉장고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모아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간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공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대신에 뭐 아니라 수행 속도가 빨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틀린 말이죠. 용량 증가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 이제 디스크 정리를 하잖아요. 디스크 정리를 하면 불필요한 자료를 삭제하는 기능이에요. 얘는 공간이 확보가 돼요. 우리 집이 방이 3개인데 막 여기저기 짐들이 있는데 안 쓰는 짐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면 안 쓰는 짐들을 어느 날 갑자기 대청소를 한번 하면 한데 모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재활용하면 되잖아요. 버리면 되잖아. 그럼 빈 방 하나 남는다 그러대? 그럼 누가 그러더라고요. 빈 방 남으면 도배 새로 해가지고 하수구를 놔도 되잖아. 세를 넣어도 한 달에 30만원 받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디스크 정리는 그럼 불필요한 자료가 뭐냐 이거야. 휴지통에 있는 거 일단. 그 다음에 내가 한글 2010을 설치하려고 설치 명령을 걸면은요, USB 메모리에서 컴퓨터로 직접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이 컴퓨터 어딘가에다 공간을 새로 만들어서 거기다 복사를 해요. 그래서 내 컴퓨터에서 직접 설치해요. 그럼 설치가 다 되고 나면 설치하려고 복사해놓은 데이터가 남아있거든요. 그 찌꺼기가 되는 거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우리가 김장을 하면 김장 다라이, 김장 그 포 있잖아요. 큰 거 펼쳐놓고 우리 김장하잖아요. 그 설거지 해갖고 그거 치워야 되잖아. 다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 그게 찌꺼기야. 그럼 어느 날 청소 잘하는 사람한테 여기니까 다 좀 청소해주세요 그러면 쫙 청소해주면 공터가 넓어지겠죠? 공간이 확보되는 거야. 저장 공간이.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디스크 정리를 해주시고 최적화하시면 돼요. 예. 인터넷상에 검색해 보세요. 조각모음 실행 어떻게 하는 건지, 디스크 정리 어떻게 하는지 다 나와. 얘가 뭔지를 몰라서 못한 거잖아. 이제 방법은 몰라도 이 의미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시면 돼요. 근데 일반 성인들은 한 10년 써도 정리 안 해도 돼. 애기들 게임 많이 하는 애들 있잖아. 지웠다 다시 설치하고 뭐 이런 애들은 이게 필요할 것 같고요. 요즘 나오는 컴퓨터들은 최적화, 조각모음 실행 안 해도 컴퓨터 자체가 조각모음 실행을 해줘요. 기계가. 윈도우가 안 해줘도 기계 스스로 해줘요. 그래서 사실은 가면 갈수록 이런 관리 기능이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데 이론적인 거는 이제 시험에 나온 거니까 문제를 낸 거죠. 이어서 보시는 문제는 이제 스프레드시트 일반 엑셀 문제죠. 엑셀 문제. 저렇게 조건을 줬을 때 결과가 뭐가 나오냐 이거죠. 우리는 실기시험 때는 이렇게 조건을 걸어서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해답을 만들어야 되는데 눈으로 검사를 해야 돼요. 자, 김씨이면서 10년을 넘는 사람이거나 5년 미만의 사원이거나, 그죠? 그러니까 김씨이면서 10년을 넘는 사람 1명, 김씨이면서 근데 사원이면서 5년 미만이네. 여기 하나 걸리네. 그렇죠? 2명. 이씨는 떼고, 이씨 떼고, 사원이면서 여기 셋 걸렸네. 여기 있는 부장 한 사람하고 여기 사원 한 사람하고 여기 사원 한 사람하고 5년 미만이니까 3명 나와야 되겠네. 그러네. 이렇게 답을 만들 줄 아는 거예요. 육안으로 검사를 실행을 하셔야 돼요. 육안으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기 위한 작업을 옳지 않은 거, 이게 뭐예요? 피벗 테이블에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생명? 연금, 종신, 뭐 보험 얘기인가 보지?
자, 여기에서 옳지 않은 거라고 했어요.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게 뭐가 있나 볼까요? 자,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가 M의 세 번째를 선택했다. M의 세 번째 선택한 거예요? M의 다섯 번째 선택한 거예요. 이거 헷갈리실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여기 이 피벗 테이블의 덩어리가 이만큼이죠. 얘는 필터예요. 필터는 분리돼 있잖아요. 여기가 분리돼 있죠. 네 번째 줄이 분리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피벗 테이블의 결과는 M의 다섯 번째부터 출력하시오 라고 해서 M의 다섯 번째를 클릭하면 이렇게 생기고, 하나 건너뛰고 윗줄에 필터 양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M의 세 번째를 선택해 놓고 피벗 테이블을 여기다 출력하라고 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M의 다섯 번째 여기다 명령을 걸었다는 얘기죠. 우리 피벗 테이블 할 때 그냥 우리 클릭했잖아요. 하라고 했으니까 어느 지역부터. 근데 그 클릭을 하면 그 윗줄에 필터가 걸려요. 필터 걸리는 동네가 하나 생기거든. 그게. 그러니까는 기존의 워크시트 M3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거. 나머지는 뭐 보시면 되는 거니까. 정렬은 어떻게 돼요? 최대 24개의 열이 항목 아닙니까? 이름 순으로 정렬하시오. 이름이 같으면 국어 점수 순으로 정렬하시오. 국어 점수 똑같으면 수학 점수로 정렬하시오. 그럼 국어 이름, 국어, 영어, 수학 쫙하게 기준으로 정렬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24개인지 25개인지 우리 모르잖아. 엄격히 말하면 무제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24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정렬하려면 24가지는 나와야지, 항목이. 그 다음에 색깔로 24개는 아니에요 사실은. 뭐라고 써있나 볼까요? 64개라고 써있는데 24개, 34개 뭐 이런 거 헷갈려요. 사실은 잘 안 외우거든요. 그런데 색깔을 기준으로 정렬하는 기능 해봤어요 우리? 색깔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럼 빨간색을 기준으로 정렬하겠다면 빨간색이 먼저 오는 거야. 빨간색 다음에 노란색, 이건 아니에요. 색깔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빨간색 시작은 빨간색만 먼저 오는 거야. 두 번째는 노란색, 이건 아니에요. 하여튼 색깔을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어요. 글자 색깔이나 셀에 지정된 색깔이나. 병합되어 있으면 정렬을 못해요. 병합되어 있으면 정렬을 못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엑셀을 한번 실행해 놓고 잠깐 보여드리면은요, 여기는 이름, 여기는 국어, 여기는 영어, 여기는 수학, 여기는 이제 과학, 이렇게 하고 되어 있는데, 얘를 이렇게 써놨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는 얘는 필수. 그래서 여기다가 써놓고 얘를 병합하고, 얘는 선택 써놓고 병합하고. 그럼 이제 정렬을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이렇게 정렬을 해놔야 보기 좋겠지? 이렇게 많이 이런 거 보셨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거는 한글 문서 작성 잘하는 사람이 엑셀을 이렇게 실수해요. 엑셀이 이렇게 작업하면 큰일 나요. 엑셀이 이렇게 작업하면 정렬을 못해. 일단 정렬을 못해요. 뭐 어떻게 정렬하려고 그래. 병합이 돼서 안 된다니까. 병합돼 있어서 안 된다 그러잖아요. 한글이 차시면 이렇게 해놔야 예쁘지. 엑셀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대로 두고 하는 거야. 그 얘가 필수야. 필수. 얘는 선택이고, 그럼 여기다가 쓰는 거야. 여기다가. 얘는 여기다 쓰고 얘는 여기다 써. 그 사실은 여기를 가려요. 숨기면 얘가 붙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한 줄이 떨어져 있잖아요. 1번, 3번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정렬하면 돼요. 이렇게 하고 정렬하면 되거든. 얘는 정렬을 못해요. 병합되어 있어도. 얘도 병합이 돼서 정렬이 안 되고.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이렇게 써주면 얘를 요렇게 놓고 얘를 여기다 놓고 얘를 여기다 놓고 요렇게 블럭을 잡고 정렬은 가능해. 이렇게는 정렬이 돼. 요렇게 블럭을 잡으면. 근데 그냥 클릭해놓고 정렬하면 어떻게 된다? 병합되어 있어서 안 된다는 얘기죠. 병합하면 큰일 나요. 예. 숨겨진 것도 정렬이 돼요. 숨겨진 것도 정렬이 되지. 예를 들어서 여기 숨겨놨어. 여기 뭐 데이터가 이만큼 있는데 요 사이를 숨길 수도 있잖아. 한 줄을 숨겨도 돼요. 줄도 숨길 수 있고 칸도 숨길 수 있어. 다 숨길 수 있어. 포함이 돼. 예. 근데 숨겨놓고 정렬하면 또 그렇잖아. 일부러 숨긴 건데 정렬은 다 돼요. 예. 우리 저거 보셨어요? 우리 그 유효성 검사 해보셨나? 유효성 검사 이거? 실기시험에서 유효성 검사가 IHQ 자격증 시험에는 나와요. 예를 들면 여기에 성별이 들어가. 성별이 들어가는데 홍길동 성별은 남성이라고 쓰고 일찜에 이 사람 성별은 남자라고 쓰고 임꺽정은 성별이 남이라고 쓰고 남자가 세 가지예요. 그렇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럼 여성, 여자, 여 이렇게 나오면 성별이 지구상 6가지야? 남자, 여자 2가지인데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유효성 검사에 들어가서 목록을 만들어. 목록. 여기는 남자, 여자, 남성 또는 여성, 남 아니면 여 이렇게 컴마로 구분하는. 컴마로.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남성 안돼. 아까 뭐라고 했었어? 남자, 여자 이렇게 이 중에 하나 목록이 뜨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를 지웠어. 다시 남성으로 쓰려면 어떻게 돼? 못 써요. 이미 입력된 거는 이미 먼저 입력된 거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자동으로 삭제되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 그것도 나오더라고. 유효성 검사를 설정했더니 유효성 검사에 맞지 않는 데이터들은 이미 입력한 데이터는 그대로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데 자동으로 삭제된다라는 보기가 있더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못 고쳐요. 얘는 못 고친다고. 고치려면 바꿔야 돼. 남자로 바꾸든지 여자로 바꾸든지 바꿔야지 바뀌는 거지. 이 바뀌고 나면 이제 못 고쳐. 쟤는. 근데 없이 잘못된 데이터니까 고쳐줘야지. 예. 이렇게 유효성 검사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여기다 남성 썼더니 어떻게 돼? 남성 썼더니 오류가 났죠. 빨간색 걸렸죠? 빨간색. 여기 빨간색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여기 보면 유효성 검사 중에 여기 있어요. 오류 메시지, 중지, 경보, 정보. 정보는 인포메이션, 경고는 느낌표, 중지 하지마 X. 여기 뭐가 빠져? 이상한 게 뭐가 있지? 확인. 오류 메시지인데 오류잖아. 오류. 너 틀렸어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 확인은 아니다 이거지. 확인은 아니다. 채우기 핸들은 뭔지 아시죠? 자동 채우기 하는 거. 여기다 놓고 이렇게 자동 채우기 하면 똑같은 글자 쫙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숫자는 어떻게 돼요? 숫자는 복제가 되고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증가가 되고 숫자 글자가 결합되어 있는데 드래그하면 어떻게 돼요? 숫자가 증가되고 이런 거 있었죠. 그렇죠? 컨트롤 D는 뭡니까? 다운. 컨트롤 R은 뭐야? 라이트. 그러니까 왼쪽 걸 오른쪽으로 복사하는 거야. 자 여기다 놓고요. 컨트롤 R 누르면 어떻게 돼? 잠깐만. 여기다 놓고 컨트롤 R 누르면 임꺽정이 올 거야. 얘는 국어가 와야 돼. 국어. 컨트롤 D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지. 쓰기 귀찮으니까 왼쪽으로 하면서 입력하지 않고 오른쪽이나 아래로 가면서 입력하잖아요.
여기 임꺽정을 쓰고 싶은 거야. 컨트롤 R, 컨트롤 D, 다운, 위에 게 아래로 내려와라 이거죠. 이거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거를 배워요. 또 책에는 안 써 있는데 이런 문제를 통해서 배울 수도 있죠. 숫자가 입력된 셀의 자동 채우기 컨트롤 키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증가되죠. 그냥 드래그하면 복제가 되고요. 3번은 거꾸로 표현해놨어요. 이거 틀린 말이지. 26번 이게 뭐예요? 뒤에 컴마가 찍히면 뭐야? 반올림 이거 1000분의 1 주는 거 아니야 이거? 314 826이니까 314 826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요 뒤에는 잘리지. 그러니까 315가 나와야지. 반올림 되니까 314.8이 되니까 315가 나와야 되는데 하여튼 1번은 틀렸어. 이거는 소수점 이하는 무조건 0을 만들어 한 자리 만들어야 되고. M 4개는 뭐예요? 영문으로 월, September, 뭐 December, March 뭐 이런 거 플레임으로 나오는 거. MM은 뭐야? MM은 03월, 05월 이거고. MMM 그럼 뭐야? September SEP, December의 DC 이런 거 세 글자씩 받쳐주는 거. M 4개면 플레임 나오는 거. 우리 필기시험 할 때 이런 거 안 넣어요. 필기시험에 물어보는 거지. 27번 찾기 및 바꾸기. 이게 뭐야? 물음표나 별표. 물음표는 특정 한 글자고요. 별표는 전체를 말한다 그랬죠? 그런데 물음표나 물결 자체를 찾고 싶죠. 이거 물음표나 별표를 직접 찾고 싶을 때 있잖아요. 별표를 찾아라 그러면 다 찾으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물결 기호 쓰고 별표를 찍으면 별표라는 걸 찾는구나 하는 거예요. 물결 기호를 쓰고 넣는 거야. 필기시험엔 안 나와요 이런 거. 김시성을 가진 사람 찾아라 그러면 김별표잖아요. 근데 물결하고 김별표를 쓰면 어떻게 돼? 김하고 별표라고 글자를 찾는 거지. 이것도 어려운 것 중에 하나죠. 이게 뭘까요? D 5번째가 어디야? 여기네. 여기. 여러분 홈이 뭐예요? 홈이 앞으로 가는 거죠. 앞이라는 건 위로 가는 거야? 왼쪽으로 가는 거야? 여기에서 홈키를 누르면 일로 가요? 아니면 일로 가? 아니 여기요. 일로 가. 어디로 가? 홈키 누르면 앞으로 가. 왼쪽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오는 거예요. 왼쪽으로. 그러니까 A의 5번째로 가겠죠? 많이 틀려. 홈이 집인데 홈키를 누르면 어디로 가지? A의 첫 번째로 가나? 아니에요. A의 첫 번째는 컨트롤 홈이에요. 컨트롤 홈. 같은 통합 문서 내에서 시트가 다르면 동일한 매크로 이름을 기록할 수 없죠. 매크로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같은 통합 문서 내에서 동일한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합계 하나는 매크로를 만들려면 그냥 그 파일 내에서만 쓰는 거야. 시트가 달라도 매크로는 하나를 쓰는 거죠. 그리고 대문자 쓰는 거 있다 그랬죠. 컨트롤 A 누르면 소문자 A냐 컨트롤 대문자 A냐 이거. 컨트롤 A는 뭐예요? 전체 선택이잖아. 우리가 컨트롤 A 누르면 전체 선택이 되고 컨트롤 C 하면 복사가 되는데 매크로를 컨트롤하고 C를 누르면 그 매크로가 작동되지 복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컨트롤 쉬프트 C 대문자 C를 설정해 주는 거지. 그래서 컨트롤하고 소문자 C를 누르면 복사고 컨트롤 대문자 C를 누르면 매크로가 작동이 되게끔 한다든지 이렇게. 이게 뭐야? 여러분 상대 참조가 뭐예요? 상대 참조 생각나셨죠? 상대 참조는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그 매크로 명령에서 우리 여기는 합계를 구할 때 여기다 놓고 나서 합계를 계산하고 여기다가 이제 는 썸 해가지고 이 두 개를 합계를 구하는 매크로를 만들고
자동 처리를 쫙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 있든지 간에 매크로 명령 걸면 합계가 쫙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다 놓고요. 여기다 놓고 상대 참조로 기록을 하게끔 세팅해 놓고 합계를 구할 거예요. 합계 1. 얘는 뭐냐면 왼쪽에 있는 두 개를 더하는 거예요. 이게 매크로 기록 중지할 거예요. 자, 여기다 매크로 명령을 걸면 어떻게 되죠? 왼쪽에 두 개 얘가 더해져요. 자, 보세요. 이 합계 1을 실행하면 여기 두 개가 돼요. 그럼 제가 여기다 걸면 어떻게 되죠? 요거 두 개가 나오겠죠? 우리는 지금까지 절대 참조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80 넣고 90 넣었어요. 제가 여기다 명령을 걸면 어떻게 돼요? 이 매크로를 여기서 합계 명령을 걸면 어떻게 돼요? 요 두 개 합계가 구해지는 거야. 이게 상대 참조 매크로예요. 우리 실기시험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이런 거를. 마우스 포인터가 어디 있든지 간에 매크로가 작동되도록 실행하시오라고 써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 참조를 기록하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는 상대 참조를 기록할 때는 자동 채우기나 이런 걸 잘 안 해요. 한 번만 계산하는 거로 마무리되게끔 하는 거지. 여길 때 합계를 구하라 그러면 얘나 합계가 나오고, 여기다 할 때 합계면 얘가 합계가 나오고, 여기다 놓고 명령 걸면 또 요렇게 합계가 나오게끔 하고. 그게 상대 참조로 매크로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 여기 요 매크로가 요렇게 작동돼 있었는데, 요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어디 A1에다 실행을 했었어요. A1 여기다 놓고 명령을 걸어서 매크로가 요렇게 작동됐어요. 그러면 여기다 놓고 매크로를 기록을 하면, 명령을 걸면 성적 현황이 여기 나오고 학과, 학번, 이름이 옆에 나타나겠죠. 여기 있을 때는 성적 현황이 여기 있었잖아. 여기 있을 때는 성적이 여기 있겠지. 뒤에 세 번째. 그게 상대잖아. 따라가는 거. 짝수줄에만 뭘 하고 싶어? 짝수줄에만. 짝수줄, 홀수줄 어떻게 구분해요? 예를 들어 이거 뭐야? 이거 줄 번호가, 줄 번호, 로우라는 건 줄 번호예요. 현재 몇 번째 줄이냐. 걔를 2로 나누었더니 MOD 나머지가 1이면 뭐야? 1, 3, 5, 7, 9 홀수네. 문제는 뭐라고 했는데 짝수. 그러니까는 나머지가 0이라고 해야지. 컬럼은 뭔데? 내가 몇 번째 칸이냐 이거지. 근데 컴마 1이면 뭐예요? A, C, E 이런 홀수 번째 칸이고, 컬럼을 나머지 0으로 하니까 B, D, F 이렇게 짝수 칸에 있는 거. 짝수 칸. 이건 줄. 그거 눈치챌 수 있잖아. 로우는 줄이고 컬럼은 칸이라는 걸 알 수 있고, MOD니까 나머지 구하는 건 우리 연습했잖아요. 나머지 2로 나눌 때 나머지 1이면 홀수고, 2로 나눌 때 나머지 0이면 짝수잖아. 2의 배수니까. 제가 MOD 설명드리면서 MOD가 뭐 몇의 배수다 이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짝수가 뭐 나머지를 구하는 게 의미가 아니라 어떤 수의 배수 관계다, 짝수다, 홀수다 이런 거 판별할 때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이건 어떻게 돼 있어요? 행과 열이 바뀌었는데? 사람 이름이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행과 열이 바뀌었지. 이거는 개별 막대잖아요. 묶음 세로 막대인데 이건 누적 막대야. 누적 막대. 그러니까 손님이라는 사람이 제일 실적이 높아. 이준호가 제일 낮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를 합한 거지. 합한 거 1년치를. 이게 누적. 범례가 오른쪽에 범례가 오른쪽에 있었는데 이제는 범례가 어디로 갔어요? 위로 올라갔네. 보존묶음 있어요? 세로축 보존묶음을 추가했어요. 세로축에 보존묶음이 있어요, 없어요? 요거 가로축 여기 세로축은 이거잖아. 세로축은 이건 가로고 이건 세로고, 그렇죠?
잠깐만, 이게 뭐야? 옳지 않은 거죠? 얘가 몇 번? 32번. 얘는 뭐라고 불러요? 얘는 세로 갑축이라고 하죠. 세로에는 갑축이고 얘는 가로 항목축이잖아요. 항목축. 그 여기 있는 눈금선은 뭐라고 불러요? 가로 눈금선이라고 하죠. 세로 눈금선은 아니지. 요거는 세로에 있는 갑축이고 눈금선은 가로 눈금선이죠. 근데 이 숫자 세로 갑축에 보이는 3000, 2000, 1000이라는 보이는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주눈금선이라고 하고, 주눈금선과 주눈금선 사이에 마디마디 살짝 선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걸 보조눈금선이라 그래요. 보조눈금은 있는데 세로축이 아니라 가로축에 들어있는 거예요. 가로. 문제가 좀 이상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세로축 보조눈금이 아니라 가로축 보조눈금이 추가되었다. 가로 눈금이 생긴 거지. 가로 눈금이. 그것 때문에 3번이 틀렸다. 나머지 다 맞아요. 이게 뭘까? 이게 뭐야? 현재 내 판매 수량이 이 전체 판매 수량의 평균치 이상인 거를 골라라, 이런 얘기인데, 자 보세요. 조건을 걸면 이렇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자 보세요. B의 두 번째가 판매 금액 평균 이상 판매 금액. 제가 어디다 조건을 쓸까? 조건을 쓰겠죠. 그렇죠? 고급 필터를 걸기 위해서 조건을 쓸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왼쪽에 있는 B의 두 번째가 이 평균보다 크거나 같으냐 물어볼 때, 얘가 이 전체의 평균보다 크거나 같으냐, 아니면 또 뭐가 얘가 이 전체 평균보다 크거나 같으냐 물어볼 때는 달러가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2번과 3번은 틀렸어요. 달러가 안 들어갔잖아. 1번은 들어갔죠. 그런데 얘를 실행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비근한 예를 보여드릴게요. 5가 4보다 크니? B의 두 번째 값이 평균치보다 크거나 같으니? 라고 물어보죠. 엔터를 탁 치면 뭐라 그래요? 그래. 아니? 는 5가 6보다 크니? 그러면 아니? true나 false가 나와요. 얘를 실행하면 true나 false가 나오죠. 우리가 보통 조건을 걸 때 어떻게 했어요? 크가 나갔다 500 이런 식으로 조건을 쓰는데, 얘는 는 판매 수량이 이 판매 수량 전체보다 이상이냐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조건 결과가 이렇게 뜨거든. 요렇게. 그러면 여기에 항목 이름을 뭐라고 썼을까요? 판매 수량이라고 썼겠죠. 이 글자 쓸 수 있다 없다 그랬어요. 고급 필터를 쓸 때 조건을 써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거 있잖아. 5월에 입사한 사람 검색하는 기능 우리 배웠었잖아요. 여기 입사일이 5월달에 입사했느냐 물어봐서 는 어쩌고 저쩌고 명령 걸었잖아요. 그랬더니 여기에 true나 false가 떴잖아. 그럼 이 글자 못 쓴다 그랬잖아요. 여기 있는 이름 아무거나 못 쓴다 그랬죠. 지역 판매 금액 쓴 거 있어. 판매 금액 썼네. 얘는 판매 금액이라고. 안 되지. 판매 수량이라고 써도 안 되죠. 뭐라고 쓴 거야? 내 맘대로 이렇게 써도 되고, 평균 이상 써도 되고, 판매 금액이나 판매 이런 건 못 써요. 판매 수량은 못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번과 3번은 달러 표시가 안 들어가서 틀린 거고, 1번은 판매금이라는 항목을 써서 틀린 거고. 고급 필터에서 중요한 거 있을 텐잖아. 예를 들어서 평균이
50 이상이라면 이렇게 조건을 걸면 알겠는데 이렇게 안 쓰고 는 뭐 5가 6보다 크냐 뭐 이렇게 해갖고 결과가 true나 false가 나타나면 이런 말을 못 쓴다 그랬잖아요. 항목 이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지. 예. VLOOKUP, HLOOKUP에서 뭐예요? false가 기본이야? true가 기본이야? 예? 우리가 HLOOKUP이나 VLOOKUP을 쓸 때 비슷하게 일치라는 거 있었죠. 비슷하게 일치하는 반드시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때 네 번째 값이 뭐예요? 0이냐 1이냐 true나 false냐 쓸 때 true가 기본 값이고 비슷하게 일치, false가 정확히 일치 아닙니까? 근데 false는 뭐야? 정확히 일치니까 오름차순 정렬이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서로 거꾸로 설명해놨지. 거꾸로 1번의 경우에는 제가 VLOOKUP, HLOOKUP은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랭크 함수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기본값이 false잖아. 큰 게 1등 큰 게 1등 하는 거 그땐 false를 쓴다 그랬잖아요. VLOOKUP, HLOOKUP은 true가 기본값이고 비슷하게 일치. HLOOKUP, VLOOKUP에서는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아요. 웬만한 건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습니다. 추수함수는 1에서 254개까지 선택하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 1000명이 시험 본다 그러면 추수함수 못 쓴다 그랬잖아. 예. 셀 이름을 정의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셀 이름 정의할 때는 공백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된다 그랬죠. 밑줄은 들어가도 된다 그랬죠. 대신에 셀 주소처럼 생긴 애는 못 써요. A1 이렇게는 못 써. A1은 셀 주소가 있잖아. A의 100만 번째 이런 거는 셀 주소가 있잖아. 그러니까 못 쓰지. 예. 255자까지 지정하던 뭐 200자까지 지정하던 뭐 이런 거 갖고는 뭐라고 타령을 안 하는데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로 시작하거나 밑줄이나 슬래시로 시작한다. 빈칸은 들어갈 수 없다. 숫자로 시작할 수 없다. 예. 워크시트 화면 작업에 관한 설명이다. 범위를 선택한 후 값을 입력하고 Alt 엔터를 치면 어떻게 돼요? 빈줄이 들어가면서 더 줄을 입력할 수 있죠. 한꺼번에 범위를 적고 데이터 입력하고 컨트롤 엔터 눌러야 한꺼번에 같은 값이 들어가는 거지. Alt 엔터는 줄 바꿔서 입력하는 거라고 했잖아. Alt 엔터가? Shift 엔터 뭐야? 두 줄 집어넣을 때 쓰는 게 Alt 엔터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블럭을 잡고 안녕 이라고 쓰고 컨트롤 엔터 치면 같이 들어가잖아요. 1번이 틀렸구만. Alt 엔터가 아니네. 차트 꺾은 선 차트는 뭐야? 추세 원형 차트는 뭐예요? 전체 중에 일부 관계를 보여주는데 계열이 여러 개 있으면 안 돼요. 차트는 한 사람 것만 하든지 한 과목만 하는 거지 X축 Y축 한꺼번에 여러 개를 못해요. 원형 차트는. 한글 2010은 각각 나오는데 엑셀에서는 원형 차트는 한 줄이나 한 칸만 하는 겁니다. 예. 여러 계열이 표시되는 게 아닙니다. 예, 시험에 잘 나와요. 요 원형 차트의 단점이 그거니까. 이게 뭐야? 3차원 차트로 변경이 가능한 유형이 뭐냐는데 3차원 차트로 이거는 외워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종류가 뭐뭐 있는지 어떤 게 차트로 많이 나오는지 막대형, 꺾은 선형, 분산형, 영역형, 방사형, 거품형 뭐 이런 것들. 예. 엑셀에서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되지. 삽입에 가서 차트를 보면 여기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 세로 막대는 3차원 있어요. 꺾은 선도 3차원 있어요. 원형은 3차원 있어요. 원형 3차원 있어요. 근데 도넛형은 어떻게? 도넛형 아까 이게 도넛형 아니었어요? 이 문제? 이거 도넛형? 도넛형은 3차원이 없잖아.
원형은 있어요. 원형은 3차원, 2차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품형도 있죠. 3차원. 도넛형은 어떻게, 도넛형 없죠. 좀 전에 했던 거. 표면형은 3차원이 이렇게 나타나고, 주식형이야 그렇고, 분산형 없고, 영역형 있잖아요. 3차원. 영역형 아닙니까? 3차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많이 봐야지 외우든지. 그냥 봐서는 이해가, 상식선에서는 해결이 안 돼. 얘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막대 그래프는 되니까 꺾은선 그래프는 되는, 이건 상식이 아니야. 이건 지식이지, 지식. 예. 39번 인쇄 미리 보기. 인쇄하기 전에 미리 한번 보는 거죠. 행렬 머리글의 인쇄 여부를 설정할 수 없다. 지금 39번에 보시면 인쇄 미리 보기에 들어가서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면 문제집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행렬 머리글 인쇄 여부라는 건 뭐예요? 행렬 머리글. 얘를 인쇄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A인지 B인지 C인지 모르죠. 1, 2, 3번 줄인지 모르는데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행렬 머리글을 선택하잖아요. 행렬 머리글을 선택하면 이렇게 A, B, C, D나 1, 2, 3번 줄이 보이죠. 인쇄 영역이나 인쇄 제목으로 반복할 행 또는 반복할 열을 설정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건 못해요.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페이지 레이아웃에 와서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야만이 얘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나머지 더 되는데. 그 다음에 10%에서 400%까지로 알고 있는데, 인쇄 명령을 걸면 여기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서 얘를 줄이면 10%고요. 얘를 확대해보면 200%가 아니라 400%까지 올라가요. 10%에서 400%까지 올라가요. 그 200%가 아니에요. 400%까지. 배열을 자동으로 선택하고 그랬어요. 배열을 자동으로 선택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이거 뭐야? 이거는 자동 맞춤을 선택하고 용지 너비와 용지 높이를 1로 지정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여기 있는 게 지금 이거를 100%로 바꿔놓고 인쇄를 누르면 이게 한 장에 나오는데 옆에 보세요. 하나 걸렸네. 여기 두 장에 걸렸잖아. 두 장에. 이게 양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다 이게 한 페이지예요. 요거 여기 한 페이지거든요. 이게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 자, 여기다 글을 좀 써볼게. 이렇게 글자를 썼어. 글자를 썼잖아요. 그럼 얘가 몇 페이지 걸쳐서 답이 나온다? 6페이지. 자, 파일에 가서 인쇄 명령을 걸면 밑에 6페이지로 나와요. 여기 하나 걸리고 저 아래쪽에 또 하나 걸리고. 근데 이거를 한 페이지로 하고 싶어. 자동 맞춤 1에 1 그래서 확인 누르면 아주 축소를 해서, 아주 축소, 또 6페이지 분량을 한 페이지로 출력하려니까 축소가 되겠죠. 가서 봤더니 46%로 축소했네. 46%로. 그래서 자동 맞춤에 용지 너비 한 장, 높이 한 장을 맞춰 놓으면 한 페이지니까 한 페이지 안에 아까 6페이지 분량이 다 들어가서 축소하면 되잖아요. 글자가, 내가 일일이 글자 크기를 줄일 수는 없으니까는. 그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자동으로 조정이 된다라는 거. 4번이 옳은 거네. 나머지는 안 맞는 거고. 이게 뭡니까? 여기는 A, B, C, D를 출력하려면 어떻게 돼요? 행렬 머리글 선택하는 거라 그랬죠. 행렬 머리글 선택하는 거 있네. 그 다음에 눈금선은 뭐예요? 눈금선. 자, 보세요. 여기 제가 아까 선 안 그렸죠? 선 안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인쇄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100%로 해볼게요. 100%로. 얘를 100%로 맞춰놓고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가로 세로 선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를 한다? 여기 시트에 가면 눈금선을 선택해주면 이렇게 나오지. 격자 무늬로 점선으로 인쇄가 되는 거야. 마치 화면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엑셀 화면이 밖에 나가면 이렇게
안내선 아닙니까? 이게 안내선.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눈금선과 행렬 머리글을 선택해 주니까 A, B, C, D 1, 2, 3, 4가 보이고 행렬 머리글 그 다음에 눈금선 그러면 점선으로 보여준다는 얘기지.